또 그런 사람들 있죠. 뉴스 보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고 가서 욕하거나 뭐 찔러버리거나 때려버리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느낌이나 짐작을 바로 사실로 확신하는 거예요. 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런 정신과 오신 분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늘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스터디언 구독자 여러분.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이자 관계언어 저자 문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들, 인간관계 때문에 장기적인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계속 깊은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마음의 작동 방식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변화를 할 때 예를 든다면 내가 뭐 약속을 잘 못 지켜서 약속을 잘 지켜야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한다고 해서 행동이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사실은 보다 더 상위의 차원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내 스스로가 어떤 가치관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만 행동의 변화들도 뒤따르게 좀 쉬운 것처럼 내가 이렇게 말을 잘 표현해야겠다, 말을 부드럽게 해야겠다 이렇게만 결심한다고 해서 말이 부드러워지거나 예쁘게 나오지는 않아요. 왜? 우리의 마음의 작동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대화 자체, 언어 자체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대화 방식을 바꾸려면 내 마음의 작동 방식을 알아차리고 이것들을 다르게 작동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의 마음의 작동 방식과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작동 방식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의 작동 방식 중에 마음 읽기가 있고 마음 헤아리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 마음 읽기라는 건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을 보고 그냥 즉각적으로 바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걸 마음 읽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짐작과 눈치로 하는 거예요. 뭔가 대화를 해서 뭔가 숙고를 하고 이렇게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상대방의 의도나 의중을 읽어버리는 거예요. 인간만 하는 게 아니라 서열이 높은 그런 종들의 눈치를 보고 빠르게 이제 그런 의중을 파악해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무리를 형성하는 그런 사회적 동물들은 다 마음 읽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선천적인 거라서 어떤 학습이나 훈련에 의해서 발달된 게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이제 생물학적 장치가 있어서 상대방의 표정이나 얼굴빛이나 뭐 아무튼 눈빛이나 뭐 이런 행동을 보고 상대방의 의중을 빠르게 해석하고 판단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100명 남짓의 그냥 수렵 채집 생활을 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뭐 복잡하지 않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 큰 사회가 이제 형성되고 마음 읽기로만 인간관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마음 읽기라는 건 언어가 발달되기 이전에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화가 되면서 대집단을 형성하면서 발달된 그런 인간관계 마음 체계가 마음 헤아리기인 거예요. 마음 읽기가 즉각적으로 상대방의 의중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거라고 한다면 마음 헤아리기라는 것은 그런 판단이나 해석을 보류하고 상대방이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지를 숙고하고 그 다음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상황이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작동 방식을 우리가 마음 헤아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하려면 이 두 가지를 잘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정신과의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의 특징들을 보면 마음 헤아리기가 발달이 안 돼 있어요. 마음 헤아리기가 없고 마음 읽기로만 인간관계를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의처증, 의부증이에요. 자기 짐작만 가지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 상대방이 외도에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사람들 있죠. 뉴스 보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고 가서 욕하거나 뭐 찔러버리거나 때려버리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느낌이나 짐작을 바로 사실로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의처증, 의부증 이런 망상장애 환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인격장애 환자들도 그래요. 이 인격장애 환자들도 상대방의 마음을 빠르게 판단하고 해석하고 확신을 가져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경계성 인격장애, 자기애성 인격장애인데 뭐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얼굴 표정이 굳어 있으면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의중을 빠르게 읽어서 너 속으로 나 지금 비웃고 있지. 너 지금 나랑 같이 살고 싶지 않지. 뭔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아주 꼬아서 곡해해서 스스로 부정적으로 판단해버리고 그거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강한 확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상대방이 진짜 마음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상대방이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 강한 마음 읽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음 읽기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런 정신과 오신 분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늘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든다면 내가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시계를 두 번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안 본다는 거예요. 아, 친구가 시계를 두 번째 보는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있는 게 싫은가? 무슨 급한 일이 있나?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의중을 해석하고 판단을 해요. 근데 이제 아동기, 청소년기 부정적인 경험이 많은 분들일수록, 특히 인간관계에서 부정적인 경험이 많이 있는 분들일수록 이걸 이제 부정적인 마음 읽기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마음 헤아리기가 발달된 사람들은 마음 읽기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마음 읽기가 일어나더라도 약한 마음 읽기 정도에서 일어나고 그 약한 마음 읽기에서 마음 헤아리기로 전환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랑 같이 있는 게 싫은가? 이런 식으로 약한 마음 읽기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알 수 없잖아요. 그 행동 하나만 보고. 그래서 상대방이 왜 지금 시계를 두 번째 보는지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이 왜 시계를 두 번째 보는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작동 방식을 우리가 마음 헤아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잘 되려면 이런 이제 마음 헤아리기와 마음 읽기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마음 읽기를 안 한다기보다는 마음 읽기에서 마음 헤아리기로 원활하게 이렇게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마음 헤아리가 잘 스위치가 켜지는 분들이 인간관계를 잘 하는 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마음 헤아리기를 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마음 헤아리기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가 상대방 마음을 잘 모른다라고 생각할수록 마음 헤아리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는 마음 헤아리기가 돼요. 특히 모르면서 관심이 가는 사람한테는 더더욱 마음 헤아리기가 작동이 돼요.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뭔가 궁금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뭘 좋아하세요? 뭐 요즘 관심사가 뭐세요? 라고 이렇게 자꾸 물어보고 싶고 알고 싶은 거죠. 우리가 연애할 때 얼마나 그런 게 많으셨어요? 그쵸? 막 상대방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싶고 상대방이 어떤 어린 시절을 살아왔는지 어떤 환경에 자라왔는지 이런 것들 다 물어보잖아요. 알고 싶어서. 근데 그때는 이런 궁금함이 막 있었던 거예요. 관심이 있었고 궁금함이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헤아리가 잘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가까운 사이가 되면 뭐가 문제냐면 서서히 이제 관심이 이제 멀어지죠. 관심이 식어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관심이 식어지는 걸 부추기는 게 내가 상대방을 잘 안다는 그런 선입견이 생겨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가 자꾸 이제 선입견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상대방을 잘한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이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그런 스위치가 켜지지가 않아요. 내가 잘하는데 뭐하러 상대방 마음을 헤아리겠습니까? 그냥 내 해석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관계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마음 헤아리기 대화를 하려면 일단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를 켜야 되는데 이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를 켜려면 가장 첫 번째가 나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몰라.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나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상대방은 내 마음과 다른 개별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가 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상대방 마음을 잘 모른다. 상대방은 내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것을 내가 이렇게 헤아림의 혼잣말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요. 그 혼잣말을 하는 거야. 상대방과 대화할 때 나는 상대방 마음을 잘 몰라. 이렇게 혼잣말을 할 때 마음 헤아리기 스위치가 켜지는 거죠. 그 다음 2단계는 내가 상대방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좀 더 얘기해주면 좋겠어. 그때 뭘 느꼈어? 그때 마음이 어땠어? 이렇게 좀 더 상대방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내가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게 마음 헤아리기 대화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근데 이때 질문의 중요한 부분들은 궁금함을 담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마음 헤아리기는 공감과 비슷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약간 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공감은 좀 약간 타인 지향성이에요. 타인 지향적인 데 비해서 마음 헤아리기는 자기와 상대의 균형을 굉장히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 마음을 헤아렸지만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면 이건 마음 헤아리기 실패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중에도 내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과 이야기하면서 내 감정 그리고 내 욕구를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3단계가 내 감정과 욕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대화 중에 내 스스로에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단계는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대화 중에 대화 속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대화로부터 한 걸음 벗어나서 내가 지금 대화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상기하고 그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대화의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내가 조종하는 거예요. 대화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대화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중간중간마다 점검하고 살피고
그렇게 운전해가는 능력을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대화보다 어떤 상위 대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4단계 메타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대화 중에 그런 질문을 혼자 또 얘기하는 겁니다. 이 대화의 목적은 무엇이지? 나는 지금 왜 대화하고 있지라는 그런 혼잣말. 그래서 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 마음 헤아리기 대화를 위한 혼잣말이 있는 거예요.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1단계는 나는 상대의 마음을 잘 몰라. 그 다음에 2단계는 상대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3단계는 내 감정과 욕구는 무엇인가? 그 다음 4단계는 대화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대화를 좀 이끌어 나간다면 마음 헤아리기 대화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관계 어려운 거 참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뼛속 깊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관계 욕구는 상대방한테 그런 친밀함이랄지 연결감들을 기대하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의 본성적인 욕구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건강한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름다운 삶이 무엇일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보면 좀 아름답다고 느끼세요? 어떤 사람을 보면 좀 멋있다라고 좀 느끼세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답이 있겠지만 저는 그 답은 자기답게 살아가는 거. 자기한테 좀 어울리는 곳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좀 뭘 잘하는지 잘 알고 자기가 뭘 원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서 좀 자기가 좀 빛날 수 있는 곳에 좀 자기 자신이 자리 잡는 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성취의 잣대로 이렇게 잴 수 없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건강한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의 열쇠는 자기 이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나한테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알게 되면 자기 이해를 하게 되면 좀 더 상처도 좀 덜 받게 되고 또 인생에 있어서 보다 더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인간관계도 좋은 인간관계의 열쇠는 결국 이해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상황이라도 상대방이 이해가 되면 뭐 용서도 되고 덜 화가 나죠.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그런 마음과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할수록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 상처를 줬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나중에 회복의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이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이해라는 게 결국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고 나를 이해하는 것도 필요한데 결국은 나를 이해하는 것부터 우리가 연습하는 게 필요하고 나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상대방도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역은 성립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잘 이해하는데 자기는 이해 못한다? 이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이고 상대방을 잘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착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는 세 가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강점,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욕구, 그다음 자기 자신의 가치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자기 자신의 욕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자기 감정을 잘 이해하는 게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세계가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감정과의 욕구와 그리고 강점과 가치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자기 세계가 잘 형성이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기 세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색깔들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간관계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을 보면 이 자기 세계가 부실해요. 그러니까 자기 색깔이 별로 없어요. 특히 이제 인간관계를 고민을 많이 해서 상대방한테 굉장히 잘해줘서 막 억지로 이제 노력해서 인간관계를 만들려고 하고 유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그런 분들 볼 때 저는 좀 약간은 조언을 좀 해드리고 싶은 건 너무 인간관계에 애쓰지 않으셔도 된다. 인간관계 고민하시는 분한테 인간관계 너무 애쓰지 말아라고 조언하는 게 좀 약간은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저는 그 인간관계를 애쓰기 위한 그 노력의 절반만 자기 자신한테 투자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색깔, 자기 개성, 자기 욕구에 좀 더 집중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색깔이나 향기가 좀 더 분명해지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노력하지 않아도 주변에 모여들게 돼요. 또 주변에 보면 그런 공통의 관심사나 공통의 취향을 가진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려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너무 인간관계만으로 풀어가려고 하시는, 그래서 인간관계가 별로 부족하고 인간관계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먼저 다가가려고 하고 상대방한테 잘해주려고 하고 또 그러면 또 상처받고 이런 걸 너무 되풀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에너지 절반만 자기 이해와 그 다음에 자기 세계를 좀 발달시키는 데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 중에 좀 핵심은 자기 욕구를 좀 잘 이해하고 내 자신에게 원하는 것을 선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고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 때 기쁜가,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가를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한테 선사해 줄 수 있다면 정말 자기 세계를 잘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자기 돌봄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한테 시간을 내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한 시간을 내어주는 거. 그리고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한테 선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열쇠고요. 인간관계 때문에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력의 기쁨과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타인 의존적인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에게 기대가 커지면 더 행복해지나요? 기대가 커지면 뭐가 커지죠? 실망이 커지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결국 자기 세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력의 기쁨과 행복, 내가 내 스스로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사할 수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불필요한 어떤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아요. 비현실적인, 상대방이 완전히 나를 공감해 주기를 바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 되어 주기를 바라고 상대방이 막 나를 행복하게 해 주기를 바라는 또 이런 기대를 높이 하지 않아요. 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말은 좀 거창한데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자력의 행복? 자력의 기쁨? 이게 참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일에서 찾으려면 좀 어려워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하면 어려운데요. 그리고 관계에서 찾으려면 좀 어려워요. 상대방의 관계에서 행복해지려고 하시면 오히려 관계가 꼬이게 되는 경우도 좀 많고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나머지 하나가? 일이 있고 관계가 있고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여가 시간이 있어요. 여가. 삶의 중요한 세 가지 영역인데 우리는 여가를 굉장히 소홀하게 대해요. 그냥 일하지 않는 시간, 뭐 찬밥 같은 어떤 그런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폄하하게 되는데 사실 정말 우리가 기쁨을 줄 수 있고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사실 여가 시간이죠. 여가 시간은 자유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나한테 선사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휴식 활동, 여가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에게 기쁨과 활력을 선사하는 어떤 그런 나만의 휴식 활동을 취하는 게 바로 인간관계도 오히려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렇게 능동적 휴식을 찾아갈 때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악기 연주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식물을 기르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사진을 촬영하거나 글을 쓰거나 뭐 합창반 활동을 하거나 뭐 목공예를 하거나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찾아서 나한테 선사하는 것만큼 자기 세계를 잘 가꾸는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건강한 자기 세계를 가꾸는 게 결국은 인간관계에서 자기 세계와 상호 세계의 어떤 균형들을 맞춰갈 수 있는 열쇠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관계에서 사실은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뭘 원하는지를 상대방이 잘 알아주면 정말 좋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심전심이라는 게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눈빛만 봐도 우리는 상대방이 뭘 생각하는지 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까운 사이가 됐을 때 또 문제가 뭐냐면 부정확한 의사소통이 많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서로 마음이 통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상대방 마음과 내 마음이 비슷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아도 내가 뭘 원하는지 상대방이 알 거라고 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뭔가 불쾌한 이야기를 방금처럼 했는데 그러면 내가 표정이 그냥 굳은 상태로 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내가 기분이 상했고 뭐 때문에 상했는지를 알아줄 거라는 어떤 그런 기대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왜 지금 얼굴 표정이 굳어졌는지 상대방은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사이에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내가 마음이 어떤지 뭘 원하는지 알 거라는 어떤 그 기대를 조금 내려놓고 내가 마음이 상했다면 내 마음이 상했다는 걸 사실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좀 어려운 분들도 있겠지만 자기를 표현하는 게 좀 어려운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연습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게 좀 서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 더 좋은 건 서운했다라고만 얘기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얘기를 해야죠. 다른 사람 있는 데서는 비교는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랄지 다른 사람 있는 데서는 이런 단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랄지 이렇게 좀 더 내가 원하는 거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결국 인간관계에서 가장 이제 최악의 감정들은 어떤 감정이 있냐면 막 혐오감이나 경멸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로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해왔는데 이런 이제 관계 문제로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은 그런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가족 상담
뭐 이런 커플 상담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막 혐오감이나 경멸감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 감정들이 그럼 언제부터 생겼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경멸감에 혐오감을 느꼈다면 가까워질 리가 없죠. 근데 이 경멸감의 혐오감이 어디에서 비롯됐냐면 사실은 처음의 시작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은 굉장히 섭섭한 거, 서운한 것들이 있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을 제때 얘기를 않고 그냥 쌓아두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번만 있었다면 이제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게 이제 표현하지 않고 쌓아놨으니까 상대방은 또 그런 줄도 모르고 또 비슷한 어떤 그런 불쾌한 말들을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이런 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 이게 계속 쌓이잖아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들은 억압이 되면 그 감정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경멸감이나 혐오감이라는 건 처음부터 그렇게 큰 감정들이 아니라 처음에는 사실은 서운함이나 섭섭함과 같은 작은 감정이에요. 작은 불쾌감인데 이게 점점 자라나서 그럼 섭섭함이나 서운함이 미움이 되고 분노가 되고 증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증오까지는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애증관계처럼 그런 좋은 감정의 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증오까지는 그래도 뭔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꽤 있는데 근데 혐오나 경멸까지 가면 그런 긍정적인 감정의 연결의 끈이 다 끊어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 이 관계가 왜 이렇게 힘들게 됐냐면 그 전에 사실은 내가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정말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알아주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좀 더 뭐 때문에 서운했고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를 사실 표현하는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나중에 이렇게 이제 감정들이 내가 결국은 감정 조절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우리가 이제 끓는 물처럼 비등점 같은 게 있거든요. 감정도. 그러니까 그 비등점을 넘어서 버린 감정들은 폭발만 되지 그냥 내가 이렇게 대화로서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감정의 비등점이 넘어가기 전에 예를 들면 1점부터 10점까지라고 한다면 7점 정도 되면 내가 비등점을 넘어간다고 한다면 7점 정도 되기 전에 5점, 6점 혹은 그 이전에 4점, 3점에서 사실 내가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좋은 관계는 갈등이 없을까요? 어떤 분들은 예를 들면 10년 친구인데 한 번도 안 싸웠다라고 우린 정말 친한 사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정말 친한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이 갈등이 빚어지지 않을 만큼 어떤 거리를 두고 계속 만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서로 가까워지는 건 맞는데 한 사람이 계속 참고 있고 희생하고 있고 인내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갈등이 없다는 것. 왜? 인간관계는 가까워지면 서로 다른 존재들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딪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상대방한테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어요. 마치 뭐 10,000원 버스에서 우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나는 상대방을 괴롭히려고 하는 의도가 없지만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도 상대방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가까운 인간관계는 부딪힘이라는 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만약 갈등이 없는 관계라고 지금 생각하신다면 정말 우리는 친한가? 혹은 나는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우리 관계를 위해서 뭔가 지나치게 희생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맞춰주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그 관계가 결국은 나중에 폭발이 되고 손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비등점, 이 감정, 계속 서운한 거, 뭔가 아무튼 섭섭한 게 이제 참았다가 나중에 결국은 폭발이 돼서 갑작스럽게 상대방이 그럴 만한 일도 아닌데 너무 화를 내거나 혹은 화조차도 내지 않고 아무 말도 없이 연락을 끊어버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드물지 않게 벌어지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갈등은 친해지려면 필연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는 친밀함의 수업료다. 이걸 지불해야 됩니다. 이걸 겪지 않으려고 하면 가까워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갈등으로부터 회복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게 아니라 싸움을 통해서 점점 더 잘 회복할 수 있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같은 문제로 싸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싸움의 기술이 발달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똑같은 문제로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고 나서 제대로 화해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덮어만 놓고 지나갔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지, 상대방이 무엇 때문에 힘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얘기를 해보고 아 이런 건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건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좀 더 신경 써야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이해를 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화해의 과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다짜고짜 그냥 미안해 이렇게 사과부터 해버린다거나 혹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일상적인 대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이렇게 덮어놓고 넘어가는 건 화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에 있어서 회복 탄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어떤 시련이나 역경으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근데 회복 탄력성의 진정한 의미는 그냥 회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을 넘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시련과 역경으로부터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느냐 혹은 더 나아가서는 내가 스트레스 속으로 뛰어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시련 속으로 자발적으로 뛰어들어서 내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성장하는 게 진정한 회복 탄력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처럼 관계에서 회복 탄력성이 바로 갈등 회복력입니다. 그러니까 갈등 회복력이라는 건 갈등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갈등 이전의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 갈등 회복력이에요. 왜냐하면 그 갈등을 겪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갈등이 없었다면 상대방을 몰랐을 텐데 그 갈등을 겪고 나서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구나.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게 굉장히 상처받기 쉽구나. 이것들을 그 갈등을 통해서 그 싸움을 통해서 보다 더 잘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갈등을 통해서 결국은 관계가 깊어지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이런 표현처럼 갈등 회복력이 높은 사람들은 이 갈등 속에서 싸움 속에서 더 상대방을 잘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같은 문제로 덜 싸우게 돼요. 근데 갈등 회복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같은 문제로 계속 싸우거나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등을 계속 피하기 때문에 계속 겉으로만 화해하고 또 결국은 똑같은 문제로 문제가 되거나 나중에 폭발이 되거나 손절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깊은 관계보다 더 나아지는 관계로 나아가려면 갈등 회복력을 길러야 됩니다. 갈등 회복력을 기르는 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것 때문에 속상했고 이것 때문에 서운했고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상대방한테 더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라고 염려해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표현해야 되고요. 내가 뭐 때문에 섭섭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런 걸 원하고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상대방한테 이야기하고 이해시키는 거. 이게 마음의 활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이야기를 해야지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바로 되지 않고요. 계속 복기를 해야 됩니다. 싸우고 나서 복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가 설사 그 입에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이렇게 써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자기 표현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시는 분들은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나는 이런 걸 원해. 나는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해.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나는 굉장히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 들 것 같아.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바를 마치 구체적인 그런 대화체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해본다고 한다면 좀 더 실제 관계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그런 리허설도 한번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인간관계 좀 많이 힘드시죠. 내 마음대로 좀 잘 안 되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인간관계 놓고 싶고 다시는 사람들한테 기대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하셨던 분들이 많고요. 근데 그렇다 보면 또 외롭고 그러니까 또 다시 사람들한테 기대하고 또 비슷한 상처를 되풀이해서 받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인간관계 어려운 거 참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뼛속 깊이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관계 욕구는 내가 상대방한테 그런 친밀함이랄지 어떤 그런 연결감들을 기대하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의 본성적인 욕구거든요. 마치 졸리면 잠을 자야 되고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외로우면 사람을 만나야 되고 연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 욕구는 우리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관계는 이 상호 성장의 관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런 관계를 한번 맺어가는 게 좀 쉽지 않지만 이렇게 갈등을 풀고 점점 깊어가는 관계를 맺기 시작을 한다면 우리가 좀 관계에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행복감, 그 다음에 보다 더 성장해 나간다는 느낌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